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르 임용학원에서 전문 상담 강의하고 있는 루시아입니다. 오늘 막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딱 들어왔을 때 알아보셨어요? 사진이랑 많이 다른가 해서 워낙에 사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바꾸려고요. 몇 년 동안 계속 가려고요. 그 사진 안 바꾸고. 근데 못 알아보실 정도만 안 되면 열심히 화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시작할 건데요. 오늘 일단은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든 게 제가 설명회를 저만 일정을 좀 땡겼거든요. 근데 원래는 질문 그런 뭐 이런 질문들이 12월 말, 1월 초 이때 많이 들어왔는데 벌써 막 12월 초부터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조금 땡겨서 다 같이 해소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땡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생각해서 땡겼는데 이제 교육학이랑 같은 날 안 하니까 그게 또 죄송한 거예요.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 저 때문에 또 일부러 오셔서 그래서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상담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시간이 그래서 이따 출출하니까 제가 토스트랑 커피, 혹시 커피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커피랑 토스트 사달라고 카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오늘 플래너도 남자분들도 괜찮죠? 귀엽죠? 네. 안에 내용 구성이랑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어떤 좀 있어 보이는 다이어리 같은 거 썼지만 사실 이런 게 저도 쓰기가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10분 단위별로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이것도 많이 고민하고 제가 또 직접 선물로 드리려고 주문해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료가 또 좀 복잡하죠. 원래 이게 책자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책자로 인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로 드렸는데요. 우선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셔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금 PPT로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는 그럼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 오늘 할 순서인데 막 뭐가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시험 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과목 좀 슬퍼요. 이게 좀 많아서 과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은 더 슬퍼요. 선생님들 아예 이렇게 드린 거 있는데 아마 18페이지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제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10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영역 그 목차만 해도. 그 다음에 TO와 경쟁률, 요거는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 있죠. 요즘에 우리 TO랑 경쟁률 볼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네, 이번에 아마 먼저 보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이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네. 기출 문제를 좀 볼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올해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하나씩 읽고 하는 건 또 너무 힘들고요. 원래는 제가 설명회 할 때 어떤 뭐 3-4문제 정도만 찝어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이상하게 나온 게 많아서 좀 빠르게 문제 하나씩 읽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건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하는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12월 말에 되면 결과도 나오면 그때 또 설명회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최종 발표 나면 또 이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자료로는 이 기출 해설 이번에 보신 분들 다 보시라고 해설 자료는 다 꼼꼼하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개강하는 이론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다음 제 강의 특징,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어떤 식으로 하셔야 하는지 합격 전략, 그 다음에 상황별 공부법,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인강으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애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대로 다 하기도 어렵죠. 말만 쉽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래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2021 학년도 대비를 해서 제가 내년에
학년 20년도에 어떻게 조금 더 강의를 구성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간담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임용시험 제도는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이번 시험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 거 2019학년도니까 이번 한 달 전 게 아니라 작년에 본 시험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똑같아요. 교육학은 우리가 60분 동안 먼저 1교시 때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이거는 논술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있고 20점짜리를 보시게 되고요. 60점 보고 나시면은 선생님들이 4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길죠. 그때 이제 다음 것도 막 보시고 좀 약간 당 떨어지니까 뭐 그런 거라도 좀 드시고 초코바 같은 거라도 드시고 하시면서 다음 거 준비하시고 이제 전공 A, B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입형이 이런 식으로 뭐 8문항, 5문항 이렇게 있었는데 기입형은 지금도 있지만 숫자만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이때 요거 보시면은 5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점 배점인데 2문제니까 5점짜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4점짜리로 바뀌었어요. 이번 시험부터. 그리고 논술 10점짜리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져서 지금은 다 2점짜리 기입형. 이 기입형은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쓰는 거예요. 기역 뭐, 니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풀어서 쓰시는 건데 4점짜리 이렇게 돼서 이번에 봤던 지난달에 봤던 시험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똑같고 기입형이 전공 A 2교시 때 4문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 기입형 2문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술형 32점 배점 들어가죠. 그러니까 40점, 4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8문항, 여기 9문항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말이 빠르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총 100점. 이게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용시험 과목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따로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 상담과 생활지도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뭐 심리검사, 집단상담, 성격심리, 가족, 진로, 특수화 상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도 뭐 나중에 풀어보실 때는 얘네들은 자료가 많아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8학년도부터 추가됐던 게 심리학개론, 학습심리, 심리치료,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뭐 임상심리학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동심리, 상담실습, 청소년심리,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이 있는데 문제는 얘거든요. 여기에 이제 DSM-5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기출문제 예전 것도 아예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작년 거, 재작년 것도? 그죠? 보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1년 뒤에 보시면 다 푸실 건데 지금은 이게 또 괜히 어려운가 이러고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니까 안 보시는 게 나은데 여기에 이제 이상심리학이 DSM-5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신병리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진단 기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DSM-5 책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1000페이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2018학년도에 추가가 됐을 때 처음에 추가가 됐을 때 기입형 2점짜리 딸랑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뭐야 이거 딸랑 2점짜리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단 기준은 그래도 익숙한 게 신경 발달 장애 같은 것들 이제 특수화 상담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나왔던 거는 기입형 ADHD 이렇게 나와서 더 허무했죠. ADHD는 이전에도 특수화 상담에서 굉장히 깊게 나왔던 문제거든요. 뭐 품행장애, ADHD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대입해서 써야 되고 진단 기준 딸딸 외울 만큼 했었던 건데 그렇게 허무하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제가 감별 진단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애들이 뭐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비슷한 장애가 너무 많아요. 같은 증상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서 진단명을 나눌 것인지. 근데 이런 감별 진단까지 하는 게 나왔고 특히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재 추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줘도 되는데
뭐 폭식장애랑 비교하는 그런 감별 진단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것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심리학에서 거의 부록이나 마찬가지인 그 DSM-5에서 진단 기준을 벗어나서 아예 지금 확실히 진단 기준으로 되지 않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자살 의도를 하는, 그러니까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저도 예전에 실습할 때부터 이제 그런 거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상심리학 어떤 뭐 책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DSM-5에서도 그렇게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는 게 되게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상심리학을 제가 저희 교재에 이제 이상심리학의 일단 정신장애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범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장단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이상심리학을 소개하면서 다뤘었는데, 그런 거를 막 문제로 내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치사한 문제들이 이번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공부를 정말 했는데 너무 허무해, 그동안 이렇게 냈다가, 이번에는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도 못 맞추게끔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따가 어떻게 할 건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추가됐지만은, 일단 청소년 심리 같은 경우, 아동 심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또 교육학이랑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개론 같은 경우도 사실 범위를 이렇게 나가자면 또 끝도 없기도 한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앞에 있던 것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요거 받으셨죠? 이거. 평가 및 내용 요소. 네, 여기 이거 보시면은 9페이지로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과목별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죠. 네, 9페이지부터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갈 길이 멀기에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이제 집에 가시면서 어떤 게 있나 그냥 한번 눈으로 가볍게 훑어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 앞으로 하게 되겠구나. 그냥 제목들만 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 보관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 TO 참 좋죠.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 절반으로 갈리죠. 네. 요때까지는 130명도 많이 나왔다 할 정도로 이제 100명 초반대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이제 567명 이렇게 대박 나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때 막 좋아하면서 이제 이때 다 나와서 내년은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을 했으나, 사실상 당분간은 앞으로 한 2, 3년간은 많이 뽑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딱 확정돼서 완전히 확정 TO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안 믿거든요. 그냥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열심히 TO가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주변 이야기 신경 쓰시지 말고 열심히 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 1차 시험이라면서 그 제도 말씀드렸는데 2차 시험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쵸? 제가 작년에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공청회 다녀오고 나서 2차 시험에 대해서 시연이 생기냐 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제가 시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닙니다. 이렇게 올 초에도 그리고 1년 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시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학사 쪽이 있고, 그리고 학회 쪽이 있고, 또 상담 교사들의 입장이 있고, 누가 그거를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서로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 뭐 장학사님들 이런 분들은
상담 자격증이 있긴 있으시겠죠. 예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알잖아요. 상담이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해서 막연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사실 공부하시다 보면은 질문을 또 중간에 한 여름쯤 돼서 하시는 게 이제 제가 학교 가면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계속 고민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실 분들인데, 근데 이제 정말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살짝 발만 한번 담갔다 오신 분들은 상담 쉽고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나 장학생, 우리도 학생들 맨날 만나고 상담하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학교 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하겠다, 아니면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라. 그러면 근데 또 그쪽에서는 장학사님 어떻게 교사를 뽑는 건데 외부 사람이 올 수가 있냐, 뭐 이런 걸로 말이 많아서 작년에는 제가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정보가 없는 분이구나, 이러고 그냥 돌아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반응이 그래, 넌 모르는구나, 뭐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출 해설도 제가 왜 안 하냐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작년 초에도 이맘때 이제 기출문제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카페나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저희 이제 수강생은 아니시지만은 저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되게 길게 해요. 아마 저랑 상담해 보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소홀하게 하거나 성의 없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정성껏 해드리는데, 선생님들 그 지식인 같은 데서 질문을 보시면요, 저도 이제 가끔 요리를 하려고 몰라서 찾거나 아니면 음식을 보관하려고 이제 뭐 보면 하다못해 삶은 계란 이걸 이틀 지났는데 해도 되나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소심해서 직접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 딴 사람이 올려놓은 걸 찾는데, 지식인에 그러면 이거 뭐 3일째 계란 삶은 거 됐는데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러이러해서 막 근거를 대면서 먹으면 안 돼요, 버려요, 이러면은 답글 없고,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답 적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만 빨리 먹어도 된다고 해. 나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문의는 하시지만 내게 맞았다고 대답해, 이런 압박이 있는데 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거까지 아무리 제시해도 이 강사는 뭐 모르나 보다, 그냥 이걸로 딱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아서 사실은 좀 그래요. 네. 사실 정답이 공개되기라도 했으면 내가 진짜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인기 강사의 서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거나 막 길어졌어요. 우리 TO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TO 같은 것도 TO가 조금 나와요. 막 100명, 300명 이하로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나오지만 예비 TO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확정 TO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됐거나 그냥 다 귀 막으시고 뭔가 확정된 공고문이 딱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 갈 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이렇게 많은 TO가 나왔었고요. 이때도 가TO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되게 처져 계셨어요. 그렇지만 TO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말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진짜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원수도 이렇게 점점 늘었죠. 경쟁률은 3.33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게 낮아 보이고 또 교과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막 이게 경쟁률이야? 한 자릿수인데 그것도 3? 막 이럴 수 있는데, 막상 또 시험 준비하면은 떨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쵸? 막상 하려면은 또 되게 긴장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33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다가 포기하시고, 그래서 경험 삼아 볼까? 이런 분들 계시고, 아니면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3분의 1 정도 계셔요. 그리고 좀 적당히 공부하신 분들 3분의 1 있고,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3분의 1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2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안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제 우리 그 최신 기출 이번 거 말고 그동안 했었던 기출들은요, 기출 예전 것들이 응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심화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개념 정의 쓰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많이 나왔던 게 사례에 대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것들, 뭐 진로 상담에서도 그렇고 심리 검사도 그렇고 사례에서 같이 끌어서 적용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요, 편파적으로 출제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이상심리학에 막 몰려 있다든지, 그리고 뭐 이게 특수화 상담, 이상심리학 이런 쪽으로 막 가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게 우리 시험지가 맞나 하면서 표지를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전문 상담이 있나 보신 분이 계실 정도로 좀 한쪽으로 되게 치우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한 과목에 2문제씩만 나도 끝나거든요, 사실. 좀 두루두루 내야 되고, 사실 그렇게 과목을 많이 하면 중요한 것들만 좀 내고, 안 중요한 것 좀 지엽적인 것들은 2~3문제만 내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이 심화되었었다면, 이번에는 기출 영역이 절반도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좀 막 너무 지엽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또 공개가 되면 좀 그렇게 수준 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까지 문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지엽적으로 내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혹시 제가 카페에 올린 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굉장히 피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학원 노량진에서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 중요한 것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요한 거에서 다 이게 심화되고 응용되겠지 하면서 주변 것들까지 막 다뤘는데, 그거를 다 피해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엉뚱하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냈어도 보면은, 제가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들도 그대로 나온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보충 프린트로 하거나 모의고사 후반에 한 것들은 완전 똑같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그게 교재에 실렸다면 그것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 막 피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단서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추할 수 있게 좀 정확하게, 내용이 길어도 그중 한 줄이라도 정확한 것들을 좀 꺼내준다든지, 좀 아는 거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뭐 학자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개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뒤에서 이따가 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기법의 목적을 쓰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단서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예요. 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아는 문제도 실수를 하시거나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게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칭 써라, 의미 써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뭐 기역뭐, 니은뭐, 의미 써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례 연결해서 쓰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별로 안 나와서 문제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범위는 어렵게 나왔지만 유형이나 그런 형태는 좀 더 한 5년, 10년 전으로 이렇게 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고급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러면 지금 기출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한번 쭉 훑어볼 거라서, 혹시 지루하시면 지금 한번 미리 스트레치 한번 이렇게 좀 하시고 올게요. 먼저 전공 A를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해설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출 2020학년도 기출 문제에서 해설 전공 A 이렇게 써 있는 자료를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도 지금 문제랑 같이 나란히 펴보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하나로 안 묶었어요.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실까봐. 그래서 나란히 보시는데 제가 해설 쪽을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하나씩 읽으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 수강생이었다면,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1번 문제는 아싸 이러고 출발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1, 2월 달에도 보충 프린트로 드려서 선생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에 했었던 건데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것도.
자, 지금 여기 해설 자료 보시면은요, 여기 4가지 실존적 조건과 정신병리의 일반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이 해설은 제가 마지막 주에 드렸던 해설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대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4가지 실존적 조건, 실존 주의에서는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지문의 선생님들 그 문제에서 1번의 첫째 줄 보시면은요, 실존적 심리치료에서는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 등과 같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로 이 4개를 쓰는 걸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심화돼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4가지 중요한 거 알지. 문제도 당연히 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면 이게 이 4가지가 정신병리랑 연결돼서 이걸로 인한 부적응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이거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 4가지로 죽음과 자유, 고독, 무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같은 거는 정신병리 해가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쭉 해드렸죠. 이거는 죽음에 대한 정신병리로 연결되는 거였고, 제가 그때 그래서 설명드릴 때도 이 죽음에 대한 설명이 있고 정신병리로 어떻게 부적응이 연결되는지를 보세요라고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거는요, 일단은 다 하나씩 자세히 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면 4번 뒷페이지에 있죠. 4번 무의미 해설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건 인간의 중요한 과제이다. 의미는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여하고, 사실 실존주의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뭘 보라고 했어요? 이게 정신병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무의미는 허무감과 공허감을 유발하며 다양한 부적응을 초래한다 이래가지고 프랭클과 얄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표 그대로. 그래서 프랭클 보면은 실존적 공허와 실존적 신경증으로 나뉘는데, 실존적 공허는 뭐예요? 실존적 무의미와 관련된 첫 단계라고 단계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만족감과 더불어 허무감, 건태감을 느끼는 상태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실존적 신경증.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오늘은 쓰면서 할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원래 이거 빈칸으로 해놓고, 저는 좀 빈칸 복습 많이 하거든요. 빈칸으로 해놓고 써놓으시게 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 다음 단계, 그쵸? 다음 단계이고, 무의미함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더불어 명백한 부적응 증상. 어떤 것들?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강박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우리가 복습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얄롬은 이제 강박적 활동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시 한번 지문을 선생님들 문제 1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첫째 줄 읽었고요. 이제 특히 프랭클은 인간의 본질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의미의 부재를 실존적 스트레스의 최고점이라고 결론졌다. 이 관점에서 상담자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 다음이 이제 나와요. 프랭클은 실존적 무의미와 관련된 증상을 2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실존적 공허. 그쵸? 이때는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쁜 일이 끝나면 허전하고 막막하며 권태감을 느끼고 막연한 불만족을 토로한다. 똑같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보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실존적 신경증. 이때는 무의미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우울증, 알코올 중독, 강박증, 태만과 같은 명백한 부적응이 나타난다. 똑같죠? 괄호 안에 넣은 것까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싸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 보시면 코틀러라는 학자가 나와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죠. 근데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했는데 문제로 출제는 안 냈지만, 모의고사 때 제가 뭘 했냐면, 문제풀이는 문제를 뭐 이렇게 50문제 이상, 50문제 뭐 80, 5, 60문제 막 이렇게 내니까 해설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우리 모의고사는 23문제밖에 안 되니까 해설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보충 강의, 제가 뭐 더 추가로 듣고 싶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 했던 게 이 집단 상담에서 치료적 요인들을 학자별로 했었고, 코틀러도 했는데 그게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제가 좀 추가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좀
본 강의 때 교재보다 또 보충 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서 내 걸 다 피하면 나도 꼼수를 부려야지 어떡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는 뭐 자세하게 안 보고요. 기억, 니은만 볼게요. 2번 문제에서 기억. 이번 집단 상담에서 용기를 얻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라고 했죠. 자, 이것도요. 우리 그 선생님들 드린 그 해설 자료 3페이지에서 동그라미 9번에 모험시도 있어요. 집단의 핵심으로 누구에게 말해본 적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진정한 솔직한 진솔한 방식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그대로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문제에서 보면 마음에 온통 햇빛이 드는 것 같았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있었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코틀러 드린 자료에서 맨 마지막에 마법 있어요. 이거 마법 막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이거 떴죠. 내가 이러면은 이제 보니까 형광펜까지 막 표시해놓고 다시 안 봐서 이거 한지 몰랐어요. 막 이러는 저 코틀러가 누구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막 이러면은 그래서 자료 찾아보세요. 그러면 있네요. 제가 별표까지 해놨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제가 자료 드려도 하시는 건 선생님들의 몫이라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와서 출발을 좋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것도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전환 교육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한 10년 전에 나올 법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피해서 내려고 뭐 할펀의 지역사회 적응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는 게 이해는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발전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환 교육과 취업에 관한 거고요. 특수화 상담도 진단 기준 이외에도 특수화 상담, 학교 상담은 좀 법률, 법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체계적 중간법 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행동주의 할 때 선생님들 같이 배우시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과 안정된 어떤 이완된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뜰 텐데 이완되는 거랑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완 훈련을 하고 내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요. 얼만큼 불안한지 단계적으로 하고 실제로 낮은 단계부터 점점점 위험한 불안까지 해가는 그런 체계적 중간법에 대한 거에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워낙 단계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사실 다 푸셨을 만한 문제예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처음 시작하시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수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거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늘 나오는 점수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법도 그렇고 뒤에 문제도 특별히 뭐 나쁜 거 없이 무난하게 아주 쉽게 그냥 이거는 다 그대로 선생님들이 4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기본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또 어려운 것만 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재진술 기법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오히려 상담 구조화라든지 비밀보장 지금 비밀보장에서 예외사항이고 예외사항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그대로 알아놓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막 정의를 보지 않아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긴장하지 않고 지문을 잘 읽으면 이거는 속도 검사구나, 역량 검사구나 하고 이제 3번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차 지능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지능 검사 같은 거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8번 문제 이런 것들도 이것도 점수 가져가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늘 뭐
언제나 나올 수 있고, 예, 항상 대비되어 있고, 항상 외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7번은 뭐 개방 집단, 폐쇄 집단 이런 거, 집단의 어떤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집단 규범이냐 규칙이냐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집단 규범에 더 가깝고요. 근데 규범이 더 포괄적이기도 한데, 근데 집단 규칙도 맞게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집단 규범이라고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도 하위 집단 형성이나 의존성, 이 문제는 집단 상담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연습이 되어 있어서 문제 행동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집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 하셨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인데 이것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 악몽 질문에서 선생님 시험 보셨죠? 시험 안 보셨어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셔가지고 시험 한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시험지 아닌가요? 아니시군요. 네. 그러면은 집중을 잘 해주신 걸로 제가 이거 이따가 한 권 더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6개월짜리예요. 왜냐면 대부분 6개월짜리예요. 이게 너무 두꺼워져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다른 회사 것도 6개월짜리고 그래서 한 권 더 드리면 선생님 1년 쓰실 수 있어요. 집중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이거는요 가족 상담에서 이제 해결 중심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기법에서 악몽 질문을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목적을 써라 이래서 좀 당황을 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악몽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5월 달에 핵심 노트 할 때랑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기간에 핵심 정리하면서 악몽 질문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좀 풀어서 드렸던 거고요. 여기 시험을 정말 보신 분들이 안 계신 건지 아니면은 손들기가 그래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을 미리 이렇게 못 드리고 시험 직전에 이 종이가 나와서 학원에서 그 서울 경기 쪽에 이제 가서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분들 이 종이를 이걸 나눠드렸거든요. 아마 경기 쪽에서 시험 보셨거나 하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서 이거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유형 만드는 거 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페이지 좀 더 늘리면 안 되냐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책자가 아니라 펼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과목이 몇 개예요. 10과목이 넘는 걸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하려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넣을지. 근데 여기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셨던 제가 아까 1번 문제 했었던 거 실존적 공허와 실존적 신경증 여기에도 그거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지금 5페이지에서 정답을 볼게요. 정답을 보시면 관계 유형이 방문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 자료 페이지 9번. 해설 자료에서 종이가 많아서 헷갈리죠. 여기서 방문형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적극적인지 아니면 상담할 생각은 있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엄마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상담에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혀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내담자를 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과제를 내주는 것도 다르고 이제 다르게 상담자가 접근하는 그런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준호와 상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이 사례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억지로 끌려오네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문형에 속해요. 그 다음에 기억의 명칭, 기억 한번 보실게요. 문제 우리 9번 문제에서 밑줄 쳐 있는 기억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점수 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을 1점, 그리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면 10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 관계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나오고 수치로 한다 이런 무조건 척도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요. 니은에서가 이제 단서가 좀 부족해요.
예외 질문을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니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담자와 관계가 잘 형성된 후에 신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로만 했거든요. 뭐 의미를 준 것도 아니면서 목적을 쓰라 그러고, 아니면 이 기법의 예시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뭐 이런 경우에 주의해서 쓸 거 이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생각하면 악몽 질문, 그러니까 기법이 뭐뭐 있는지 아니까 그 중에서 악몽 질문을 끼워 맞추시거나 아니면 대처 질문으로 쓰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조금 단서를 더 줬으면 선생님들이 아는 사람은 다 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니는 악몽 질문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요, 선생님들 그 자료, 해설 자료에서 6페이지에 박스 보시면 7페이지로 볼게요, 선생님. 7페이지로 가시면 예시가 있어요. 이런 기법도 있구나. 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밤중에 악몽을 꿨어요. 오늘 여기 가져온 모든 문제가 갑자기 더 나빠졌어요. 이게 바로 악몽이겠죠. 근데 이게 정말 실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뭘 보면 악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 이론에서 얘만 좀 특별하게 이런 부정적인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특별한 경우에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그 6페이지에 보시면 해설 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뭐 관계, 유형, 상담 기법에서 여러 가지가 쭉 들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제가 핵심만 한두 줄씩 막 넣어놨어요. 원래 우리 교재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요, 지금 이 9번 문제에 9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관계 유형, 방문형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풀 수 있어요. 방문형 쓸 수 있고요. 기억의 명칭, 척도 질문 여기 수치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척도 질문도 쓸 수 있고요. 니은 악몽 질문 쓸 수 있고요. 악몽 질문 밑줄 쳐 있는 부분 여기 넣은 게 바로 목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역선적인 질문을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 의지를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것도 피그말리온 효과, 그 다음에 낙인 효과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쓰실 수 있는 문제. 피그말리온 효과, 좀 피말리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울포크라는 학자가 사실 우리가 상담 공부하면서 이런 학자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막 유명한 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울포크라는 사람 일부러 내가지고 기대의 지속 효과라고 해서 해설 자료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학생의 성취가 향상됐는데 그래도 교사 기대가 변하지 않아요. 학생이 잘하고 있는데 쟤 어차피 또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적인 그렇게 점점점 그런 기대의 효과를 갖는 그런 예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울포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지속 효과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 이론 하면서 기억에 대한 것들 뭐 다 하기 때문에 기억과 망각 이런 부분 다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11번 문제 뭐 부호화나 인출 이런 것들, 장기 기억, 단기 기억 뭐 이런 거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번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인지 의미를 쓰라고 여기서 그랬는데 초인지, 메타인지 이런 것도 우리 공부할 때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어떤 학자를 쓰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초인지 의미를 쓰라는 것도 어떻게 채점을 하려고 도대체 이러시지? 굉장히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거나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어떤 상위 그런 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쓰면 어떤 표현을 써도 맞게 해줘야 되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내지를 말든가 이렇게 냈으면은 얼추 맞게 써도 다 맞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초인지 전략의 구성 요소 있는데 이 구성 요소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초인지 전략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단계로 3단계로 나눠져요. 해설 자료 보시면
평가, 계획, 조정 단계 이렇게 있는데 뭐 구성 요소 이렇게 해서는요 또 다르게 뭐 2개로 나누기도 하고 다르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단서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매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에서도 배우고 교육학에서도 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뭐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 차이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명칭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지금 A형 맨 마지막 문제거든요. 문제 지문에서 동그라미 디귿 밑줄 쳐 있는 거 같이 볼게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이거 혹시 아세요? 그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법이지만 강의할 때 제일 싫어하는, 계속 발음이 꼬이거든요. 이거 빨리 하려고 그러면 되게 안 돼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제가 그렇게 발음이 꼬이면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던 기법 이거는 다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집 읽고 있어요. 리을 자기 구조로 통합시킬 뿐 아니라 내면적 자원을 온전히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뭐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뭐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역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을 쓰시오 하면서까지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씩 좀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양호하고 그쵸.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자료로 따로 드렸던 것들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끝나고 막 전화 오셔서 A형은 만점 받는 사람도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B형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갔죠. 자, B형은요, B형이 아까 제가 그 이상심리학 DSM-5에서 뒤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 지문에서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DSM-5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라는 영역에 기억이라는 진단을 자살행동장애라는 진단과 별도로 수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해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후 자살 완수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요, 그래도 이거는 아는 사람은 틀리지는 않게 냈어요. 단지 범위가 예의 없게 아주 그냥 우리 과목을 이렇게 늘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이런 데서 문제를 낼지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거든요. 이런 데서까지. 이거는 진짜 정말 안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근데 그나마 여기에서 그래도 아는 사람은 헷갈리지 않게 됐던 거는요. 여기 밑에서 3번째 줄에 자살행동장애라는 진단과 별도로 수록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헷갈리는 그러니까 보통 원래는 항상 시험에서 이러거든요. 뭔가를 정확하게 채점하기 위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답을 지문에 주어줘요. 그럼 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쓰게끔. 그래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덜 화가 나는 그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진단 기준 그대로 제가 해설 자료에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자살을 실제로 하지 않을 건데 자해를 자꾸 하는 경우죠.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MMPI예요. 이거는 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것도 이제 코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 코드별 특징을 다 아시잖아요. 따로따로 보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코드 묶어서 27 코드, 34 코드 이런 식으로 그 코드만의 특징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그대로 나왔어요. 27 코드 그냥 교재 그대로 어떤 좀 어떻게 보면은 성의가 부족할 정도로 좀 이거를 변형시키거나 사례의 아이에 맞게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소설처럼 쓸 수도 있는데 정말 그대로 갖다 놨다 할 정도로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27 코드 그대로 쓰셔야 돼요. 우리 그 선생님들 해설 자료에 보시면은요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 읽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지문이랑 이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똑같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꼭 따로따로도 중요하지만 그 코드만의 특징도 보셔야 된다는 거. MMPI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요. 예전에는 문제라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으면 어떤 식으로 원래 나오냐면 MMPI 문제가 주어지면 어떤 몇 점이 무슨 척도 내지는 뭐 타당도의 특징들 이렇게 타당도 형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고 27 코드를 써라가 아니라 2번 척도 올라가고 상승되고 7번도 올라간 걸 하고 대신에 그 학생의 행동 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학생이 SCT에서 문장 완성 검사에서 어떤 식으로 뒤에 썼는지 공통되는 특징들을 써라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급하게 만들어졌고요. 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대로 MMPI만 딱 증상 갖다 놓은 그런 문제. 뭐 우리는 쉽게 풀어서 좋죠. 공부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 나쁜 문제. 네. 일단은요, 여기 기억에서 신체적 통증이나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 그 특수화할 때랑 같이 보게 될 건데, 어떤 장애 선별 검사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이제 항목들도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물어보는 건 정서 행동 장애에 관한 거지만, 뭐, 시각, 청각, 뭐, 의사소통 장애 이런 것들 다 그 항목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또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다른 장애들의 항목도 우리는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나와서 이것까지도 그래요. 아는 사람 풀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문제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그 작성 방법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은 DSM-5 진단 기준에서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기간을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 기간까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많이 공부했으면 기간 외웠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브론펜 불연화가 문제인 건데 미시 체계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체계들이 5가지가 있고요. 외체계는 이 아동에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서 아버지 회사가 문 닫거나 이런 환경들 그런 걸로 해서 쉽게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건데요. 미시 체계냐 중간 체계냐를 굉장히 헷갈리게 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천히 보면 아 이거는 미시 체계가 답이겠구나 인데 시험장에서 볼 때는 중간 체계로 보일 수도 있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들 복잡하니까 기출 나중에 해설할 때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겠지만 어쨌거나 되게 헷갈리게 된 문제. 일부러 그런 거라면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그래요. 그치만 우린 했지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언제 했었냐면 이것도요, 제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보충기간에 했어요. 보충기간에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끝내고 이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통 이 이론에서는 카스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의사소통 영역에서 좀 진로 쪽이나 직업상담 이런 거 자격증 공부하셨으면 아실 그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피라미드 모양. 네. 네. 좀 흐릿하죠. 이게 좀 선명한 게 없어서 그때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아예 칠판으로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안 봤을 수 있는데 뭐를 했냐면 보통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그 결정 기술 영역에서 이게 약자로 해서 우리가 카스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영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보게 되면 이 삼각형을 보게 돼요. 그럼 밑에 자기 지식과 직업 지식이 있고 맨 위에 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면서 아 자기 지식인가 직업 지식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지식 영역 의사결정 기술 영역, 실천 과정 영역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와 얘가 같이 나타나 있었거든요. 사례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지식 영역이라고 쓰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것도 그 보충 강의하면서 다 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잘 안 보이니까 아예 손으로 다 써서 칠판으로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식 영역 이렇게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푸셨겠지만 문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문제 내야 맞는데 여기서 냈네. 좀 이것도 치사하다. 그래도 난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치사하다. 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거는 사실 제가 늘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긴 해요. 이것도 중요한 건 맞는데, 과연 이게 학교 상담 시험에까지 나올까? 직업 상담 같은 데는 나올 텐데, 이거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양이 너무 많아질 텐데, 이걸 해야 되나? 늘 고민을 했었는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NCS에 관한 건데, NCS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좀 깊게 나왔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서스만도 좀 어렵게 나왔죠. 우리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서스만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은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예요. 예. 흔하지 않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서스만에서 의미랑 쓰라고 돼 있는데 그 해설 자료에 보시면요. 리을의 의미 2가지라고 박스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 보시면은 문장이 하나로 쭉 이어 있어요. 리을이 뭐냐면은요. 수용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해설 자료에서 13페이지 가시면은요. 서스만에서 동그라미 1번에 수용성이 있어요. 근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뭐뭐 하며 하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용해야 된다. 그 다음 직접적으로 효과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줄줄줄 쓰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아까 그 DSM-5에서 감별 진단 나왔었던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폭식장애가 나왔는데 이 폭식장애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해서 그 해당 범주까지 쓰라고 했고요. 그 명칭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거 있는데 차이점을 쓰라고 했어요. 이론할 때는 사실 하긴 했는데 워낙 DSM이 수백 가지 장애가 있고 중요한 게 많아서 감별 진단 저희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론할 때는 했지만 제가 문제로 그렇게 막 강조하진 않았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보상행동을 다 쓰시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에서 불만이 뭐냐면 그래요, 낼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서는 신경성 폭식증과 이제 구별되는 2가지 특징을 쓰라고 2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보상행동이에요. 그게 가장 주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경성 폭식증은 많이 먹지만, 그러니까 보상행동이라는 거는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예민해요. 과도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을 다시 토해낸다든지 아니면 진짜 혹사할 정도로 다시 막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먹지만 살이 안 찌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 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폭식장애는 그렇지 않아요. 보상행동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그거를 이것과 이거의 특징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딱 구분지어서 확실히 감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신경성 폭식증도 정상 체중인 경우가 많지만 과체중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 곤란하고 제가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 2가지의 차이점은 하면서 하나는 주어줘야죠. 신경성 폭식증은 정상 체중이 많은 반면 폭식장애는 과체중이 많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면서 빈칸을 하고 그 보상행동을 쓰게끔 좀 정확한 거를 쓰게끔 해야 되는데 2가지 쓰라고 하니까 체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렇게 감별 진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있다가 막 또 7번 문제 보면서 또 막 이렇게 환호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바로 그 시험 2주 전에 했었던 9주차에 했었던 조아리의 창인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는 건지 하는 방법, 실시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은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게 되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도 하기는 했지만 모의고사 후반부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피해서 낸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제가 의도해서 뒤로 막 뺀 건 아니에요, 문제를. 근데 앞에도 좋은 문제들 많이 낸다고 냈지만 이분들이 쌓아 걷어가서 뺀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 앞부분에 있는 게 안 나오고 다 9회, 10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 교재라든지 이런 거 말고 보충 자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제가 판서원거에서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거나 우리 선생님들은 다 쓰시기는 했는데 나중에 할 때 이 이론에 대해서 하는 실시 방법까지 해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지금 자료에도 있으니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집단 상담할 때 자기 개방하고 서로 피드백 받고 하면서 서로 나도 알고 남도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개방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내가 또 피드백도 받고 하는 그런 그런 것과 관련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도요. 이제 뭐 기억 같은 경우는 보고 쓰실 수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 니은의 명칭 강화 순서에 대한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기는 했어요. 이거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의 해설 자료 보시면 니은의 명칭 쓰는 게 있고요. 니은의 의미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니은의 의미는 제가 이것도 보충 자료로 드렸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책이 아마 붙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추가로 드렸는데 다행히 나와가지고 쓰신 분들은 점수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행동 잠재력 이거는 뭐 아주 무난하게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문제.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나면 다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10년 전에 나와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능검사인데 사실 지능검사가 선생님 우리가 4판을 쓰고 있다가 이번에 5판이 나왔어요. 위스크 그러니까 지능검사에서 청소년용이 5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4판과 5판의 차이점 같은 게 나오거든요. DSM 뭐 4에서 5로 바뀌면 그런 차이점이 나오고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안 내려고 치사하게 근데 그 차이점을 안 내려면은 그 차이점이 문제로 나오면 괜찮은데 그걸 안 내려면요 웨이즈를 안 내던지 위스크를 안 내던지 아니면 근데 안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년도에 안 나왔어요. 이게 2년에 한 번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4판으로 할 수도 없고 새로 나오는 5판을 하기에는 보편화가 안 돼 있고 애매해서 위스크 말고 웨이즈를 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청소년들을 하기 때문에 위스크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웨이즈도 물론 같이 공부를 하고 예전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막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사하게 10년 전에 내야 되는 계산하는 문제를 냈는데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수기로 하는 건데 지금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MMPI 뭐 지능검사 이런 걸 누가 뭐 손으로 더하기 빼기 뭐 8 더하기 3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네, 그냥 보면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렇구나 막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뭐가 중요했냐면요. 기본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해설 자료 보시면요. 얘는 의외로 정말 기본에 충실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설 자료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막 뭐가 괜히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성이에요. 웨이즈의 구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되는지 이거 제가 복잡하니까 문제 안 읽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였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학생의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 IQ 몇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하게 되면은 이 IQ의 평균이 이거라고 니네가 볼 수 있니? 이거예요. 근데 편차가 이 지능이랑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그거를 전체를 대표하는 점수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데 그러면 이걸 비교하려면 이 검사의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기본에 충실하고 좀 옛날 것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심리학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었던 이상심리학이라는 걸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처음 들어가는 시작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범주적 분류라는 거는 이상심리학 장애별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심리학 진단 장애를 구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무슨 장애야? 무슨 장애 할 때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선생님 이 학생은 ADHD예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아이의 증상을 얘기하지 않아도 산만하겠구나, 부주의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소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그런 증상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인데 단점은 뭐예요? 보지도 않고 그쵸. 편견, 낙인 효과, 뭐 반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예후가 나쁘겠네 이런 식으로 이미 선입견을 갖고 보는 그런 것들을 쓰는 문제였고요. 참 힘들게 많이 가고 있죠. 선생님들 문제도 어려운데 너무 빨리빨리 가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타당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심리검사하면 심리검사 기초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심리검사 기초에도 철저해야 돼요. 타당도, 신뢰도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MMPI, MBTI, 뭐 SCT 그리고 뭐 HTTP 이런 검사에만 치중하려다가 기본적인 거 많이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자세하게 봐야지 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시험은 굉장히 불만이 많기도 한데요. 그치만 분명히 구석구석 공부하신 분들은 또 점수가 잘 나오긴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넘어갈게요. 그러면 기출 넘어갔어요. 아주 큰 산 넘으셨어요. 이제 좀 안 지루하실 거예요. 이제 1년 커리큘럼 설명드릴 건데요. 종합이론을 저는 4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네, 과목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되도록이면 다 끝내요. 왜냐면은 다 까먹으셔서. 이때 하고 이때 와도 까먹으시거든요. 6개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게 좀 여러 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때 했는데 또 이때 모르신다 그러고 그런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반복을 하려고 4개월 만에 끝내고요. 부족한 것들은 보충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또 보충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할 건지.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종합 이론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작년 제가 커리큘럼 안내할 때는 기출 분석만 넣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때 진로 상담이 좀 구조화가 안 되고 정리가 어려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제가 핵심 정리를 좀 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제가 핵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특강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전에 핵심 정리를 하니까 이때 다 까먹었던 게 이때 막 다시 우리 이런 거 했었지 하고 기출 문제를 푸니까 선생님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전에 핵심 노트, 오후에 기출 분석 이렇게 갈 거예요. 그치만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제가 일주일 전에 드리면 집에서 좀 풀어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사실 더 공부가 돼요. 핵심 노트, 기출 문제. 핵심 노트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제가 특강했었는데 여기에도 제가 사비를 써요. 종이를 삽니다. 빳빳한 종이로. 그래서 제가 정작 여기에는 하면서 샘플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은 커팅해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고리 있잖아요. 고리만 이렇게 뚫어서 끼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빳빳한 종이로 드리거든요.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드려요. 그럼 선생님들 커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아예 차에서 막 보시게. 근데 이거에 의존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다 까먹어서 정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자꾸 보시는 거고 분명히 책을 담거나 해가지고 구석구석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 이것도 다 제가 주문해가지고 선생님 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인쇄할 때 되게 고생하세요. 복사기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제 종이, 특별히 구입한 종이를 넣었는데 다른 데서 다른 종이 막 몇천 장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사기 안 쓰고 이것만 특별히 해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지난번에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도 그래도 합니다. 번거로워도 꼭 해요. 그리고 영역별 문제풀이 과목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8주 동안 다 8주 가고요.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정리를 좀 복습이랑 철저히 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가니까 이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8주지만 상담이론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많으니까 한 과목을 하겠지만 좀 얇은 것들은 2과목씩 하루에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복습이 잘 안 돼 있어도 그 주에 빨리 공부를 하고 와서 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이라도 그걸 끝내시면 되는데 모의고사 가면 과목이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막막하거든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때까지 정리를 해오시고 이때부터는 내가 정말 머릿속에 있는 걸로 좀 풀고 보완하는 정도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때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 막 넣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설마 하면서 그렇게 했었지만 이번에 의도적으로 9회 10회에서 좀 생소한 거 많이 내려고요. 네, 그런 거 내서. 그리고 이때 제가 지금 10주로 구성을 했어요. 원래 12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 모의고사라든지 혹시 특강 같은 거 좀 중간에 넣으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1, 2월 달에 이제 종합이론인데요. 사실 저는 오기 직전까지 사실 어저께도 30분만 조금 더 보고 뭐 마무리하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 저 오늘 1시간도 안 자고 왔거든요. 계속 뭘 고치고 싶고 손 보고 막 이래요. 이걸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성을 이렇게 짜긴 했는데 1월달 가가지고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긴 해요. 어쨌거나 이 과목들이 지금 교재 한 권에 다 들어가 있고 이 과목 내에서 순서는 제가 바꿀 수는 있는데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특수화상담, 가족상담, 심리학개론 이렇게 1월 달에 하게 되고요. 강의 시간은 10시부터 7시예요. 첫째 주는 5시. 그쵸. 또 7시라 그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10시부터 5시까지고 첫째 주는 한 4시 정도. 앉아있기 힘드시니까 4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시까지 하는데 좀 진도 많으면 6시까지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으로 5시로 잡아놨습니다. 1월 4일 첫째 주 토요일에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지금 들어가긴 했어요. 출판사에. 근데 이것도 계속 편집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한 1월 2일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카페에 여기 적어놨어요. 제 카페에 들어가 보셨어요? 가입돼 있으세요? 엄청 썰렁하죠? 선생님들이 카페에 글을 다 안 남기시고 쪽지, 이메일, 전화 막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카페가 너무 썰렁해서 활성화가 돼 있으면 다른 분들 할 텐데 그러니까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카페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답장을 못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계속 신경 쓰여요. 막 운전을 하면서도 이거 기다릴 텐데 막 그런 오해도 많이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 눌려져서 뒤로 밀렸는데 제가 막 몇 주 뒤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페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카페에다가 하실 때는 닉네임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잘 못 알아봐서 비밀글 같은 걸로 남기실 때는 그래도 성함이라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개인정보 들어갈 때는 그 상담 게시판 비밀글 체크해서 연락처랑 들어가실 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 4월에도 나머지 과목들 똑같이 들어갑니다. 교재 2권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제 강의 특징은 당일 복습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아까 뭐 이렇게 우리 기출해서도 빈칸 들어가 있고 했지만 이론할 때 PPT로 수업을 다 하고요. 교재 다 PPT로 하는데 빈칸들, 키워드의 빈칸들을 만들어요. 수업할 때는 그냥 다 수업을 하고요.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그걸 한번 쭉 빠르게 복습해요. 빠르게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은 아까 뭐 해설 자료가 지금 띄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무의미에서 부적응, 프랭클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실존적 공허. 그쵸. 선생님도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 게 뭐였어요? 실존적 신경증, 그쵸? 그렇게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복습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키워드 정리되고요. 저 막 이렇게 콕콕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론부터, 종합 이론, 아예 첫째 주 시작할 때부터 기출 맛보기라는 걸 드려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관련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래도 다 보거나 깊게 해설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선생님들 말 그대로 맛보기. 그래서 관련 주제들 조금씩 뽑아서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시나 비교하는 거 많이 해드려요. 하나하나 방어기제 같은 것들도 막 다 예시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 같은 거 아까처럼 뭐 폭식장애랑 신경성 폭식증 이런 거 다 감별 진단하는 것처럼 특히 이상심리학 같은 거 다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많이 나왔죠. 사실 모의고사하고 보충 강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도 인강 선생님들도 다 첨삭해드리고요. 다 예, 제가 직접 채점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사실 원래 제가 10주 동안 모의고사를 하면 첫째 주랑 마지막 주 빼고 그렇게 그래도 나머지는 다 2주차부터 9주차까지 해드리는데 첫째 주부터 또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꼭 인강으로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상담 제가 좀 많이 통하죠. 나이도 젊은 편이라 젊은 분들 통하고 또 애가 있어서 또 우리 주부님들하고도 많이 통하고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수험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공감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맞는 상황에 맞는 상담 많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와보고 싶으시면은 카페에 이틀 전쯤에 글을 남겨주세요. 게시판에 비밀글로 이번 주에 저 혹시 인강으로 듣고 있는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 수강생 아닌데 한번 참관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예,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 참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PT로 하는 거는 제가 교재를 출간을 하게 되면 출판사에서 저작권이 다 거기 있어요. 제가 만들지만. 근데 저한테 PDF 파일로는 주거든요. 근데 한글 파일로는 원래 안 돼요. 제가 엄청 졸르고 그렇게 해도 저랑 폰트가 안 맞아서 다 틀어지는데 다 맞춰서 교재 전체를 다 저는 PPT로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교재를 서로 보고 하게 되면 저도 고개 숙이고 선생님들도 고개 숙이게 되고요. 그럼 또 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게 고개 들고 있으면은 제가 설명은 하니까 고개는 들었는데 어느 부분을 하는지 표시하고 싶은데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교재로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체크하시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선생님들 변하시라고 예, PPT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상담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심층 공감을 한다는 거. 자, 근데 수험생 경험이 있다라는 건 선생님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임용시험을 준비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막 이런 것도 소문이 막 돌고 있던데. 질문 있어요. 선생님 떨어진 거 아니죠? 막 이러면서. 선생님 떨어졌대요. 막 어떨까요? 합격했으면 여기 없을 것 같고 불합격해도 여기 없을 것 같고 그쵸? 아니에요. 안 봤어요. 저 시험 응시를 안 했어요. 네, 수업을 처음에 듣다가 반년 정도 공부했나? 근데 선생님들의 원동력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족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상담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한 곳에 앉아 있는 게 저는 생각하면은 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내후년 3월 달에 첫 출근해가지고 막 그 위클래스에 앉아서 학생들 상담하고 위센터로 가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그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일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저는 안정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상담교사 안 뽑는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곤란하지만 저도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막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친구들도 부러웠고, 연금도 그렇고, 이제 막 하나하나 그런 게 보여서 하긴 했는데, 상담교사를 떠올렸을 때 행복하지 않았고,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 내가 저기서 강의하면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생각이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걸 생각하면 설레고 학교에서 하는 걸 하면은 다시 이렇게 다운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랑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봤다고 저랑 스터디 했다고 저 옛날에 스터디 했었는데요. 그분 그 당시에 다 붙었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왜 저를 모르는데 막 우리 가족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심지어 제 이름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랑 같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대요. 저는 접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예전부터 사실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뭐 그냥 그런 걸 뭐 일일이 어떻게 뭘 설명을 드려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 말이 점점 이상하게 막 가족 얘기들까지 있지도 않은 아니 땡 쪽에 이게 연기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저도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를 믿고 공부를 하시는데 옆에서 떨어졌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런 얘기 막 가족 얘기랑 이상한 얘기를 막 들었을 때 남편한테 바로 카톡 보냈어요. 나 유명해졌나 봐. 남편이 왜 이래서 헛소문이 들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저에 대해서 얘기 있으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수험생 경험은 있어서 선생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다음에 요 루시아와 함께하는 DSM-5 이거 뭐냐면요. 이거 제가 새로 정말 이것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엄청 제가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치사하게 1000페이지짜리를 문제를 낸다면 이걸 우리는요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요. 특히 4개월 만에 6개월 해도 벅찰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유튜브 개설을 해보려고요. 유튜브로 해서 이것도 짤막짤막하게 10분이든 20분이든 어떤 해당 주제 같은 것들을 좀 해서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제가 강의 주수가 많아지면 수강료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빠지죠. 학원에서. 그 다음에 복습을 무한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계속 틀어놓고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이동하면서도 하기에는 이게 배수가 정해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거는 계속 듣고 계속 암기를 해야 되니까 차에서 이동하시면서도 데이터가 무제한이라면 아니면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수시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보실 수 있게 좀 하려고 해요. 대신에 제가 안 해봤거든요. 편집 이런 거 막 자막 넣고 이런 거는 안 할게요. 저도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은 신경을 쓰되 제가 뭐 모습이 초췌하다든지 그냥 뭐 집에서 찍을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거나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알차게 해서 좀 꽉 채워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별 공부법이라고 해놨는데 직강 선생님들은 되도록이면 한 30분 전쯤 오시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오는 길에라도 그냥 오늘 할 게 뭔지 깊이 자세히 읽어보지 마세요. 혼자 하시면 책이 안 넘어가요. 그냥 목차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 꼭 당일 복습을 여기서 하고 가세요. 네. 여기서.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일찍 가셔야 되면은 꼭 차 안에서 당일 복습을 꼭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쪽지 시험을 보기에는 우리 인원이 안 많은데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 느끼실까봐 또 지나치게 배려를 해서 안 했더니 선생님들이 좀 자극되게 시험을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내시는 분들은 안 내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저 혼자 할게요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하시던 개인적으로 하시던 직접 가서 물어보려고요. 점검해드리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습하시면 저도 잠깐 이제 하루 종일 서서 강의를 했으니까 20, 30분 잠깐 쉬었다가 와서 선생님들 복습하시는 거 계속 돌아다니면서 같이 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꼭 남아서 당일 거 하고 가세요. 그거 미뤄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일단 강의 밀리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니까 강의 밀리지 않고 듣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진도에 급급하니까 가뜩이나 빨리 들으시잖아요. 인강으로. 근데 빨리 다음 거 들어야 돼서 빨리 그 남은 강의
수를 없애려는 생각에 복습을 자꾸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면 하나 들으시면은 5분이라도 했던 것 보고 다음 걸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꼭 이거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강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스터디가 좀 문제이기는 하죠. 제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많이 펴져 있으면 선생님들이 구성하기가 좀 수월하실 텐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섞여서 다른 그 강사분 들으시는 분이랑 섞여서 하는 것도 서로 교환도 되고 좋기는 할 수 있는데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카페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선생님들 게시판 좀 스터디 모집 좀 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도 밀리고 스터디도 하기 싫고 막 이미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하시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느냐, 이제 육아를 하시냐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되도록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 직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더 밀리거든요. 피곤해서 하루 쉬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주말은 내가 미친 듯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1년 딱 끝내시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에 전공 다 끝내버리시고, 일요일에 교육학 밀린 거 강의 인강으로 다 끝내버리셔서, 일단 주말에 밀리지 않게 다 직장 다니면서 나가시고요. 평일에는 복습하는 걸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시간이나 퇴근 후 이렇게 하시는데 퇴근 후에 집에 가면 또 안 되시니까 요즘에 스터디 카페도 많고 아니면은 근처 도서관 있으시면 가시고 그리고 제가 현석이기 유튜브 막 거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대학 도서관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책도 빌리고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아 하시는 분들은 아이 나갈 때 그냥 집안일 하지 말고 같이 나가세요. 밀린 거 설거지 하려고 하면 또 빨래 돌려야 되고 빨래 돌리면은 또 세탁기 끝날 다음에 빨래 널고 나가야 되니까 또 그러다 보면 애들 올 시간 되고 이러거든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무조건 같이 나와야 돼요. 집이 아무리 엉망이고 빨래 쌓여있어도 무조건 같이 나와서 도서관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 자꾸 갖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놀 때 잘 놀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있을 때 놀아주기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못 놀아줘서 미안하고 그게 있는데 사실 놀아주는 시기에 우리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요. 애들도 또 생각하면 한때요. 크면 얘가 안 놀아주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놀아주는 건 좋은데 대신에 짧게 놀아주시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에는 공부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지금 강의 밀렸는데 스터디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 놀아줄 때는 그냥 얘한테 온전히. 왜냐면 다른 생각하고 불안해하면 애도 그거 느껴요. 그러면 엄마가 금방 나한테 갈 것 같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놀 때 집중해서 놀고 대신에 자고 나서 아니면 애 보내고 나서 그때 집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야 완전 짱이야 이런 분들 제가 인터뷰 현석이께서 말씀드렸지만 막상 하려면 그 온전한 그 시간을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히 막 이런 공부법 유튜브, 공부 자극 이런 거 보면서 막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잡지 마시고 놀고 친구 만날 때 만나시고요. 시간 되시니까. 대신에 도서관에 있는 시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핸드폰 끄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서 거기 있는 시간만 길게 보내고서 나 10시간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공부하고 딱딱 구분해서 그 다음에 플래너 드렸잖아요. 거기에도 계획 세우실 때 현실적으로 세우시고 대신 지킬 수 있게 무리해서 하고 못 지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하고 이거 좀 벅차네 약간 벅찬 정도 너무 벅차지 않고 힘든데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현실적으로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막 불안해하세요. 1, 2월 달이랑. 왜냐면 지금 재수생들, N수생들 막 몇 년씩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7, 8월 되면은 또 이렇게 많이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그런 마음 도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어진 거 복습만 철저히 하셔도 돼요.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온리 복습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수하시거나 뭐 몇 번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은 기본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기본은 기본으로 나와요. 거기서 어려운 걸로만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내가 기본에서 빠진 게 없는지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 가면서 선생님들은 더 넓게 이제 보셔도 되겠죠. 기본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니까 빈틈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전 시험에서 잘 안 됐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시험 문제에서 실수를 자꾸 하는 것인지 내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시간 관리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 막 떨어져 있지 마시고 누구는 뭐 나보다 훨씬 짧게 하고 합격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그 우리 미래를 위한 시간이니까 그런 자존감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소중한 존재니까 그쵸? 누군가에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되기 좀 전에 상담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이번에 이제 시험 바로 코앞에 앞두고서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는 아직 이론 강의도 다 못 들어서 그냥 경험 삼아 접수만 했어요. 다음에 다시 볼게요. 이런 글을 제가 좀 미리 알았다면 이게 초반에 상담을 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했는데 너무 늦게 아니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 때 도움 드릴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시험에 대한 뭐 그런 강의 준비에 대해서는 더 심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응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되고 계속 보충에 중점하려고요. 기본 교재보다 뭔가 거꾸로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관여라고 한 거는요. 골목 식당 보세요. 거기 전에 우리 막 그 화병나게 했던 누구죠? 홍탁집 아들. 저는 그거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볼 때는 백 선생님 참 대단하시네. 근데 이분은 진짜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안 변할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근데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반성을 한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한다는 사람이 내 담자를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나 막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끌고 가야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죠. 제가 대신 뭐 공부를 해드리고 복습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같이 남아서 점검해드릴 거고 인강 선생님들도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 점검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작년에는 제가 좀 간접적으로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저도 조심했는데 안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 깨울 때 뭐 공부하느라 얘네가 피곤한 건 알지만 신나게 어제 놀고서 늦게 잤는데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 잤는데 내 새끼 더 자게 하고 싶은데 깨워야 되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하기 싫고 힘든데 지금 제가 잠을 깨우는 것처럼 막 간섭하고 이거 하셨어요? 막 물어보면은 저 좀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서 선생님들 뭐 궁금하신 거나 우리 같이 뭐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네.